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현역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이 포함된 지역구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상황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아 변호사의 대구 공천에 반발한 홍석준 의원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요. 이 현역 하위 평가를 받은 이제 의원들이 포함된 지역구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또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20곳 대부분이 친명 대 비명 예. 그렇게 경선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 경선 결과를 보면은 친명 후보들이 조금 유리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은 50% 하지만은 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 지도부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방식의 의도를 읽어서 아무래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뭐 이렇게 친명, 단수공천, 비명 경선 이게 민주당의 공천 흐름이 돼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친명으로 이재명 대표, 조정식, 김병기,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이런 사람들은 다 단수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비명계인 임종석, 홍영표 이런 분들은 컷오프 됐고 이제 오늘 경선 결과가 발표될 박용진, 노영민, 뭐 윤영찬 이런 분들은 경선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불공정하다는 내부 비판이 많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과연 경선을 치렀지만은 이게 친명 비명 간에 또 후보들 간에 공정한 객관적인 경선이었느냐 이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관심 지역이 서울의 강북 을의 박용진 의원 여기는 하위 10%에 포함돼서 30% 감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 안산시 상록갑의 전해철 의원,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 장관을 했죠. 하위 20%에 포함돼서 20% 감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했던 노영민 전 실장, 충북, 청주 상당에 출마를 했는데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성남 중원에도 뭐 윤영찬 의원이 이수진, 즉 친명을 표방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과 경선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상당한 내분과 갈등을 겪을 건데 이런 경선 후유증을 어떻게 잘 무마하느냐 이런 정치적, 정무적 능력이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홍영표 의원도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행보로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탈당으로 기우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이 대다수인데 지금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뭐 물론 마지막까지 개인의 결단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흐름이라든가 언론 보도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그리고 본인이 뭐 언론 인터뷰에서 해왔던 발언이라든가 종합하면 오늘 탈당을 선언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전에 만약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당을 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홍영표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거의 뭐 분당에 준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쭉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파장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국면까지도 갔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당에 남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한다면 파장이 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파장의 정도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탈당을 선언한다면 예. 하지만 어쨌든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경선 결과들이 쭉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경선 결과라는 것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친명 강세이다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명 강세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 그리고 앞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선이 집중되는 이제 인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박영진 의원이라든가 또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강병원 의원이라든가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혹시라도 뭐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분들이 경선에 탈락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언론의 평가나 이런 것들은 역시 예상대로 친명 강세의 친명이 횡재하는
그러한 어떤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또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우려가 되고 특히 이제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결선을 치르게 돼 있어요. 3자 구도기 때문에. 예. 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않으면 결선을 치러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지금 30% 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선을 치르지 않으려면 1차에서 끝내려면 지금 70%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결선 치르지 않는 그런 1차에서 끝나기는 어려운 것이고 결선을 치르는 경우에도 60% 이상을 득표를 해야 그래야 승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하고 경쟁을 하는 두 명의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네. 명의 경쟁자의 경우에는 색깔이 박용진 의원은 어쨌든 지금 비명계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두 명은 또 친명계다 이렇게 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선에 갔을 경우에도 탈락한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아마도 지지자들이 이 강성 지지자들이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경선 구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 학습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경선 구도에서 친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확률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현역 의원이고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해온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이 상당히 임하는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장애물을 뚫기가 어려운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미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공천과 관련된 평가, 안 좋은 평가를 민주당이 벗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상황 살펴봐야 하는 게 민주당의 지난 대선 기간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해서 이 사천 논란이 불거진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략 공천을 했다가 바로 다시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이제 현역 의원인 서동영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관련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권양엽 이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오랜 생활 당뇨로서 역할을 했던 분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뭐 성남시장을 하거나 경기도지사를 하던 시절에 같이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어진 인연이거나 그런 인연은 아니에요. 이 길게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뇨 생활을 하다가 대선 기간에 이 김혜경 씨의 어떤 이 관련된 스텝의 역할을 잠시 했을 뿐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제명인의 마을인데 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죠. 제명인의 마을인데 어쨌든 그 제명인의 마을의 이용자들이 이것은 오해 소지가 있는 어떤 전략 공천이다 막 이렇게 쓰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면서 그것을 보도하면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도이고 심지어 비공개 최고위나 이런 데서도 이 결정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천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이걸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과장된 보도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민주당에서 100%다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는데 하루 이상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이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는 대응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 지역구에서 지금 서동영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굳이 이것을 전략 공천을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경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돌린 것인데 이런 지역구에서 민주당 우위인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하면 곧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한 지역구인 곳인데 이런 곳에 전략 공천을 하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신인이라든가 당에서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좀 젊은 이런 인재를 전략 공천하는 것이 좀 더 이제 매끄러웠을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또 이 출마나 또 정치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해온 사람이고 경선을 이제 준비를 해온 그런 인재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여기에 전략 공천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끄럽게 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좀 여러모로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장됐고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공천 과정에서 약간의 뭐 이제 예를 들자면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뭐 고발을 하고 서로 고소를 하겠다. 저는 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건 전 민주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을 했다가 다시 경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에서도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퉁치고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게
뭐 대인적인 모습인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왜 이분을 처음에 여성 단수 공천을 했을까? 민주당 내부의 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역 국회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공정과 객관성을 위해서 경선을 했으면은 오히려 처음부터 문제없이 괜찮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민주당 내용의 당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엔 좀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의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한 달 만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5%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지지율 추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뭐 연합뉴스 TV의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됐겠습니다만은 물론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뭐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다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어떤 결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이 공천 파동이나 공천 후유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효과 때문에 상당히 이완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정당 지지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바깥의 차이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그러한 정당 지지율에 어떤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볼 때 이 수치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천이나 이런 문제에서 유권자들이 우려했던 것은 혹시라도 이 물갈이가 있을 것인데 그 물갈이의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윤심 공천, 뭐 이른바 낙하산 공천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니까 뭐 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양상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그 시점까지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물갈이가 미진하다라는 어떤 지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우려했던 낙하산 공천, 윤심 공천 요런 구도는 아니다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세세하게 뜯어보면 과연 이게 윤심 공천이 아닌 것이냐, 친윤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아니다, 친윤 공천이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를 얘기하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힘이 우려하던 부분까지는 가지 않는구나라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민주당 지지층은 공천 내용 때문에 이완이 되다 보니까 이 지지율의 격차가 지금 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오르는 것도 여당에 대한 평가가 지금 좋아지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관되는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다만 의대 증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의대 증원 논란이 가지고 오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되는 당연히 효과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또 국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이 되는 부분만 있는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일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나라 국가적으로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인상을 주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기득권 집단, 이 의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의사들이 과연 기득권 집단만의 성격을 가지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 기득권과 뭔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는 긍정평가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 평가가 끝날 부분이 아니라 총선에 이르는 과정에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이 구도를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그런 결과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반사 이익이라보다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매끄럽고 또 그 컷오프되거나 또 낙천한 사람들에 대한 뭐 통합 노력, 정치적 노력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민주당이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은 공천의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고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어느 당이 공천을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 34%,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23%, 11%포인트나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천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선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거든요. 첫 예. 번째로는 인물, 그러니까 공천 문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 구도. 과연 정권 심판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야당이 못하기 때문에 야당 심판을 해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감이 되느냐. 또 진짜로 헌법기관으로서 또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금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공천받은 후보들이 정말로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의 1단계 공천이 끝나면은 2단계 선거 구도와 공약, 정책, 경쟁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어서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좀 함께 볼게요. 이번에는 비례정당 관련 결과인데요. 비례정당 투표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이제 각 지지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미래가 28%로 1위고요. 그 뒤를 이제 줄줄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조국혁신당이 세 번째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혹은 뭐 지지 정당이 없다, 이걸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한 37% 정도 나온다는 것인데 좀 요 내용 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비례대표 투표 정당,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어디에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인 연합이요? 것이죠. 예.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하고 이렇게 물어본 이 격차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로 눈에 보이고요. 예. 국민의 미래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의 차이. 예.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지금 얻고 있다. 요 두 가지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미하게 볼 것이 결국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 혁신당이 얻은 지지를 합하면 국민의 미래가 얻은 지지에 육박을 합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어떤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이 받았어야 될 지지가 양분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으로 양분되고 있다라는 네. 것은 아직까지 더불어민주연합으로의 어떤 지지가 쏠리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전략을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정당 지지도가 앞서 봤듯이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합쳐봤더니 이 조국혁신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연합하고의 지지율을 합쳐봤더니 그건 다시 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민주당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결국 정당 투표 어디다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친민주당의 정당 투표에는 대답을 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공천 내용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이탈층이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정당 투표에서 흡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예. 이 조국 혁신당으로의 사실은 이 흐름으로 가는 이 민주당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찍는 사람들은 다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 되는 걸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탈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탈층을 지금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 상황을 놔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뭐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 쉽게 말해서 이제 초록은 동색이다, 초록색이고 녹색이다. 네. 이게 뭐 분리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녹색과 초록색을 합치면은 이 검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합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은 분리돼서 갈 경우에는 약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주당은 좀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기존 야당 표를 흡수할 거고요. 조국 혁신당 저는 이게 뭐 뭘 혁신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조국 혁신당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선거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중도층이란 말이에요. 중도층 특히 20대, 30대 수도권 표심을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 이렇게 연합할 경우에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뭐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수도권 서울에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할 경우에 얼마만큼 민주당이 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런 재판 과정에 있는 뭐 조국 예. 대표는 지금 2심에서 유죄, 징역 2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은 아무래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국회의원직도 사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출마를 한다, 국민의 대표로 나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 국민들 또 보수층 국민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보수층 결집, 중도층의 지지를 막는 뭐 그런 연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찾은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사실상 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당시 이 조국의 강을 언급하며 사과했던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당시 발언과 어제 현장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최근까지는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조국 대표를 만나서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같이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사실상 연대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 연대가 어디까지 갈지 연대가 간다면 앞서 지지율 분석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도층 공략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 자리에 대해서 언론이 좀 과대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당을 창당을 하거나 또는 이제 대표직에 좀 대표직을 새로 맡거나 하면은 다른 정당에 이제 인사를 가는 거는 뭐 지금까지 당연한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야당 대표들끼리 만났을 때는 보통은 예를 들면 이건 녹색 정의당 대표가 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윤석열 정권에 예를 들면 폭정에 맞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동지적인 관계로서 함께 그것에 대해서 연대를 해가지고 맞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은 껄끄러운 상대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들하고는 손을 안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까지 관계가 가령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연합하고의 그 관계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지금 민주당 관계하고 누가 우리 식구냐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물으면 지금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좀 더 우리 식구인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와 이런 장면이 펼쳐진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조국혁신당을 총선에서 찍어도 되는 거냐 이런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대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더 하나 지금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중도 공략에 이러는 데서 굉장히 난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난감함에 어떤 상당한 좀 난감함이 배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세력이 지금 뭐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는 진보당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2번 연속 비례대표 의원을 사실상 하게 생긴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또 선뜻 지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국회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좀 문제가 있는이라고 생각이 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만 국회로 보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식구라고 생각되는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자고 해도 중도층 공략에는 한계가 생기고 또 조국 혁신당을 그냥 저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방치하더라도 중도 공략에는 한계가 생기는 지금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캠페인을 전개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관계 설정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이 뭐 시너지 효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이제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또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과 취지는 지역에서 득표를 일부분 했지만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하는 여러 군소 정당들을 원내에 진입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게 보면 굉장히 국민적 혼란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또 세 개의 다른 군소 정당들 정체성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조국 혁신당까지 돌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은 민주당 후보를 찍겠는데 비례대표는 과연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될 것이냐. 이번 문제에서 굉장히 국민적 혼란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과거 21대도 보면은 민주당을 지역에서 찍었던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 이탈률이 17%나 이릅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서 병립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도적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국민의 민심과 표심을 상당히 혼란스럽고 왜곡시키고 있는 제도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어제 뭐 여당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 발표도 있었고요. 국민 추천제를 도입할 지역구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8명이 이제 컷오프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지금 뭔가 속도를 내고 있고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뭔가 쇄신의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듯한 흐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시스템 공천의 결과 이제 사실 공천이 이제 양당이 거의 막바지고 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미뤄두었던 부분에 대한 뭐 최종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현역들의 컷오프가 많아지고 있고 예. 또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 뭐 경선 방식이라든지 추천 방식이 정리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당이 이제까지 보면은 전체 현역 교체율도 좀 많이 떨어지지만은 청년이나 여성의 공천 비율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5개 지역, 대구의 2개 지역과 서울의 강남, 갑을, 그다음에 울산 한 지역, 5개 지역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가지고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청년이나 여성을 공천하겠다.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비례대표도 아마 추천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양당이 좀 비례대표 추천은 과거에 당대표나 권력자들이 사천하기보다는 정말로 비례대표도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헌법기관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좀 제대로 갖춘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흔쾌히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남은 부분에 좀 공천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있었던 공천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이제 바로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현역 의원 홍석준 의원이 있었는데 이걸 밀어내고 이제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제 발언이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지금 이제 홍석준 의원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가 이제 대구 달서갑인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여의도에서 하는 말로 하면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는 그러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근데 그런 지역에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현역 대신 현역 의원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약에 좀 이렇게 단수 공천을 한다고 하면 뭐 이 지역에서 뭐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보다는 당이 뭔가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신선한 인사를 공천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다. 뭐 실제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어떤 역할로 인식되어 있는 분을 공천을 단수 공천을 했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 이것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계속 뭐 회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더니 뭔가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좀 어떤 치우쳐져 있는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우측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유권자들의 표가 필요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한번 고려해가지고 이러한 공천을 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들을 좋게 봐서 유권자들이 대통령으로도 뽑아준 측면도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좀 배신한 거 아니냐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효과를 가지지 않는 그런 공천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근거가 지금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들어온 속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속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이제 분노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회견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 홍영표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을 좀 여쭤봤었는데 결국 탈당으로 이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행보를 저희가 어떻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그다음에 당선돼서 본인이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 것 가능성이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는 건데 새로운 미래는 지금 플랫폼이 작기 때문에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부평을 해서 사선을 했고 그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적 개인적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당의 명분으로 이 공천 과정이 결국은 이재명 사당화를 만들기 위한 거다. 그런 비판을 했고 또 그저께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본인의 거취를 상의한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이 공천 과정 속에서 이런 후유증을 제대로 좀 치유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공천의 목표, 방향, 기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은 단수 공천으로 주고 또 어떤 사람들 또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경선을 붙이기나 또는 크대프에서 뭐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정무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들고 만약에 홍영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 부평을의 3자 구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그다음 홍영표 의원 이 3자 구도로 가면은 홍영표 의원은 결국은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유리해지게 되면은 책임론이 홍영표 의원에 가서 결국은 어부지리로 남 좋은 일 시켜줬다. 그 비판론에서 책임에서 예.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뭐 홍영표 의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입장문을 통해서 뭐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지더라도 여기서 진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일당을 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가까운 또는 자신이 정말 이재명 대표에 가깝거나 이재명 대표의 말을 잘 따를 사람들을 국회에 대거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공천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관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 또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민주연합이나 이런 걸 구성한 다음에 새로운 미래랑 뭐 2단계 통합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러한 별도의 어떤 정당으로 같이 또 만들어서 합류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분당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총선 이후에라도 그 새로운 미래를 중심으로 한 세력에 합류할 세력이 상당하다라는 계산에 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그런 상황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민주당에 돌아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결단과 선택은
개인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건 아마 마지막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잠시 후에 어쨌든 거취 표명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